정신수양단체에서 엽기적인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한 정신수련원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정신수련원에서 의사와 공무원, 탤런트가 포함된 회원 수십 명이 엽기적 행각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17일 광주의 한 정신수련원에서 살인 미수, 집단 성관계 등 희대의 엽기 사건이 터졌다. 특히 청렴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었던 탤런트 K씨가 사건의 중심인물로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현재 K씨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는 사건이 일어났던 수련원의 로고가 지금도 버젓이 붙어 있었다. 계십니까? 계세요. 가정의사인데요. 네, 맞는데. 과연 K씨를 만날 수 있을까? 혹시 안에 계시나요? 없어요. 어디 가셨나요? 지금 뭐 연습하러 나갔는데요? 연습이요? 네, 들으세요. 동의를 얻어 집안으로 들어간 제작진. 어머니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어머니도 수련원 혹시 다니세요? 안 다녀요. 아드님만 수련원 다니시나요? 예. 뭐 이런 거, 걔는 그런 걸 좋아해. 막 뭐 이렇게 도 같은 걸 찾아다니는 거 있죠?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군데 찾아다니고 이제 한 군데 딱 이렇게 마음 붙여서 그러진 않아요. 최근 언제 갔다 오셨나요? 최근 지난주에 갔다 왔죠? 지난주에요? 예. 왜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이번에 기사가 났는데요. 예. K씨의 어머니는 아직 아들의 상황을 모르는 듯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했지. 깊이 연루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깊이 열리는데도. 예. 제작진은 최근 그가 뮤지컬 공연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연습실로 찾아가 봤다. 혹시 지금 계시나요? 저분인가? 이번엔 정말 그럴 만한 진실을 들을 수 있을까? 아침에 나오셨다고 집에서. 원래 4시까지 오셔야 했는데 연락 안 되세요? 저 올 때 전화하면 했는데 전화 안 받으셨어요. 결국 제작진은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 광주의 정신수련원으로 향했다. 씨가 자주 오셨나요 여기? 예, 자주 오시죠. 어땠어요? 저는 이제 같이 서울에서 수련을 했었는데 저는 열심히 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일이 있을 때는 사실 놀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어느 정도 가담이 되신 거예요? 그 정도도 저희가 좀 판단하기 어려워요. 미세한 것을 국장님하고 인터뷰를 하세요. 그래서 수련원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 K씨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여기서 그 사람들과 같은 행위를 했다. 뭐 성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이 실토를 했으니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에 대한 살인 거기에 가담해서 실제로 뭐 미러뜨리려고 했다든가 약을 탔다든가 뭐 이런 것을 했다고 자기가 시인을 했어요. 충격이었다. K씨가 직접 사건에 가담했다는 관계자의 말. 원장님 아드님이 계셔요. 그 아드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무슨 시험 공부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재작년인가. 그때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거기 도시락 김밥을 사서 주는 것처럼 김밥을 거기다가 이렇게 약을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양잿물을 뿌렸다는 것. 실제로 우리는 관할경찰서에서 그가 살인을 시도했던 증거물로 칼과 독극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이 사건 이제 주범 12명이 을 차지하려고 마약, 술, 향정신성 의약품 그걸 회원들한테 먹여서 그 회원들을 잠이 들게 하거나 기절하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강간을 하거나 성폭행을 해서 그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거 인터넷에 띄우겠다라든가 가족한테 알리겠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들이 각본대로 오다를 내준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약을 먹여 집단 성폭행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결핍dem은 마약은 아니고 수면 유도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과량 복용을 하면은 약을 먹고 나서 잠들 때까지 기억이 일시적으로 기억력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 약을 구했을까? 그 회원 중에서 그 의사가 있는데 자기 그 대학 동창생들한테 허위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그 약물을 구입했다고 그렇게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주모자 12명은 왜 그런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수련원을 차지하려 했을까? 제작진은 어렵게 사건의 주모자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었다. 네, 다행히 여기는
다녔어요. 주동자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 마약으로 같이 이제 그 수련생들끼리 뭐 원하는 사람들끼리 성관계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하셨나요? 예, 그렇게 했어요. 놀라웠다. 하지만 이후 박모 씨가 말하는 사건의 동기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처음에는 이제 수련법이 탐났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약을 돈보다는 이 수련법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강사님이 계룡에서 최고 가정의 강사님으로 계실 때 저희들하고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이제 이 수련법으로 생로병사 해탈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이제 7일간의 기적이 궁금하기도 했었고.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7일간의 기적이란 무엇일까? 정신수련원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다. 7일간의 기적이 첫날에 그 빛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빛의 기적부터 아수라장, 유정의 심판대,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감노의 기적, 하늘의 기적, 이런 그 하루하루가 그 기적이 일어났던 날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그대로 모든 수련생들이 성령이 임해서 만상 만물은 본성에 열석자 이름이 있다는 것을, 그 열석자 이름이 자라는 것을 본인들이 그대로 밝힌 거예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장 이모 씨가 빛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생로병사 해탈권과 천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데, 즉 원장 이모 씨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험한 존재라는 것이다. 3주간의 기적 때 집사람이 정모 씨가 양모 씨에게 성령이 임해서 실토하라, 여기 온 목적을 다 얘기하라고 성령이 임해서 막 때려요. 실토하라고. 그리고 자기들 편끼리 지금 12명이 속해 있는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서로를 얘기해요. 실토하라고. 너 이렇게 하려고 엎으려고 오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네, 있었죠. 3주간의 기적 때 있었죠. 카메라 촬영했죠. 아, 제가 카메라 촬영하시고. 수련원 관계자는 수련원을 장악하려 했던 주범들이 오히려 이곳 수련법에 교화되어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됐다는데, 결국 원장 이모 씨의 신비한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는 이미 2주 전에 원장님께서 모든 세상 언론이 이 에 취재하러 올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셨어요. 2주 전에 이미 우리 회원들은 다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어느 누가 쫄았거나 뭐 왕창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후로도 관계자는 그들의 수련법에 대해 한참 동안이나 설명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부인께서 피해를 당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분들을 제가 저번 주에도 봤어요. 만났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이 수련하기 전에서 그분들을 그런 일을 당했고 내가 피해를 당했고 그랬었으면 용서를 할 수가 없었겠죠. 인터뷰를 하는 관계자 역시 부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걸 용서했다는 그의 말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장악하려고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이걸 4년 동안 해오셨다니까요, 작업을. 교화 작업을. 기화 작업을 했죠. 예, 그럼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요만한 저도 인정하시는 게 사람인데 자기가 잘못 하나도 없이 다 투술하고 나간다는데, 그죠?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난 대단한 사람 생각해요. 처음부터 만약에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아서 교화시키고 못하게 하도록 자기 옷 투술해가지고 완전히 벗고 나가려는 것은 요만한 단체 하나를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큰 뜻을 아셔야 돼요. 수련원의 수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게 됐다는 사건 주모자들, 그리고 남은 원생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수련법이 이제 정신수련의 이제 완성법이라고 저희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 땅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밝힐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진실을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면 그 이제 아마 한두 번 해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전체 흐름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는 장난삼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없고, 왜 이해를 못 하시니까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뭔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고 그냥 기다리면서. 그가 쌓아온 인기까지 버리고
공인으로서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탤런트 K씨.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은 더해가지만 탤런트 K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덧 서민들의 발로 자리 잡은 지하철. 하루 평균 지하철 이용객만 700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면 어김없이 보이는 이것. 경력, 학력, 나이 무제한, 주 5일 근무에 고액 연봉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취업시켜준다는 지하철 구인 광고. 아니 구인 광고 예를 들어 뭐 직장 뭐 구한다는 거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게 맨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지. 사기라고 본다 사기. 300이면 대학 출신자들도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전철에까지 붙이면서 그 300씩 준다 그래도 한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지. 하지만 요즘 같은 취업 대란에 이런 조건 직장이라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다. 대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을 때 그 정도 연봉이 된다고 그 판단이 되고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중 한 곳만 취업해도 대기업 고액 연봉자 부럽지 않을 것 같다. 이에 제작진 한 업체에 전화를 걸어봤다. 예, 저기 지하철 구인 광고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거기 어떤 일 하는 곳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물어보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30대 초반인데요. 30대 초반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30대는 취업이 안 된다? 그러고 보니 지하철 구인 광고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하나같이 모집 연령이 높다는 것. 그러면 저희 오빠랑 지금 같이 구하고 있는데요. 오빠는 연세가 어떻게 돼요? 오빠는 지금 30대 후반이요. 39이요. 그러면은 그러시면 한번 네. 나오셔서 우리 국장님한테 네네. 면담 좀 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이제 연봉 4천만 원 받을 일만 남았다. 그 월급이랑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셔야지 제가 어떻다고 얘기를 못 해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오셔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직접 들어보시고 네.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뭐 아니면은 그만둬도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럼 거기 시간이 되면 오세요. 내일 오세요. 도대체 이건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 건지. 어느 정도 돈 벌 수 있는지 그거라도 좀 알고 뭐 갔으면. 잠깐 나와서 일단 나와서 봐야 돼. 지금 금요를 얘기할 수가 없죠. 왜 보지도 않았고 그래도 그러니까 내일 일단 네. 오셔가지고 네. 면담을 하셔가지고 내일 오세요. 몇 시쯤 가능하세요? 월급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만나잔다. 월급도 많이 준다는데 만나는 거야 뭐 어렵겠는가. 해당 업체 중 한 곳을 방문해 보기로 했다. 들어가자마자 이력서도 없는데 다짜고짜 면접부터 본다. 이슬이 작년에 저 용기 와서 먹은 거 알아요? 나라고? 대한민국 최초 뭐 네. 미래 비상식량. 면접 보다 말고 뭔가 꺼내서 보여주시는 D업체 부장님. 우리는 세계 특허가 우리나라만 국내외 55건이 들어있어요. 857건 중에. 바다 해조류인데 조건이 이런 바다의 그 염도가 3 내지 4%밖에 안 돼요. 모두 머리 발끝까지 치유가 되면 면역이 강화되고 세계 명품이기 때문에 비싸요. 그러기를 장장 30분. 면접은 뒷전. 갖가지 홍보 자료에 이젠 대놓고 제품 시식까지 시킨다. 이건 면접을 보는 건지 건강식품을 팔겠다는 건지. 얼마 정도 벌 수 있어요? 네? 얼마 정도 벌 수 있어요? 뭐 관리까지 하면 알파가 되는데 일단 이제 비전을 들어봐야 내가 인정하고 확신이 와야 하잖아요. 월급 얘기에 또 동문서답하신다. 이걸 팔아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내가 이제 이거 비전을 듣다 보면 때에 따라서 관련해서도 이제 그쪽으로 플러스 될 수가 있어요. 영업사원 아니고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보통 80에서 150 선이에요. 내근직으로만 하면 차 80은 주시는 거예요. 내근직으로 하면 80이 되려면 사람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좀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처음에 약속했던 연봉 4천만 원은? 한 박스가 168만 원이에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내가 또 많이 수당이 붙고 나는 모르는 사이에서 한 사람만 했어도 그 사람 입에 소개돼서 이루어져서 생각도 안 하는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뭐 700만 원 이상 받았어요. 월 700만 원 이상도 벌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신다. 네,
등록을 할 때는 그걸 하거든. 영업사원들 할 때는 등록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사에 내 이제 회사 직원으로 내가 이제 이제 등록할 때 168만 원을 일단 자기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 물건을 사서 내가 연수를 해야 내가 먹고 책임도 하지만 그걸로 시험해 보는 거죠, 시험. 결론인 즉슨 결국 제품을 사야 직원으로 채용된다 이 말씀. 다단계랑 뭐가 틀려요? 다단계는 단계 먹는 거. 피라미드 같이. 우리는 그러니까 공장, 본사, 지사에서 이제 국장 본부장하고 팀장 거기까지 내려주는 거죠. 다섯 단계. 다단계 업체가 아니라 5단계 업체인가 보다. 결국 고액 연봉은 고사하고 면접 대신 제품 사라는 얘기만 듣다가 나온 제작진. 그래서 다른 업체도 그런지 전화해보기로 했다. 아니 저기요 지하철에요. 예. 광고 전단지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금방 여기 오셨다 가신 분 아니에요? 아까 와서 면접 보고 갔잖아요. 아, 같은 업체란다. 혹시 제작진의 실수? 아 저는 전단지가 달라서 예. 다른 곳인 줄 알았는데. 아, 여기는 본부별로 틀려가지고 아 그래요. 국번도 다르던데. 예. 아 그래도 같은 데예요? 예. 제작진도 놀랐다. 구인 광고 내용이 이렇게 다른데 둘이 같은 업체란다. 전단지 내용이 좀 틀린데. 뭐 어떻게 틀려요, 전단지 내용이? 두 개가요. 저기 예. 지금 전화 드린 데는 예. 250만 원 남자는 돼 있고. 그거는 면접을 보잖아요. 3, 4일 동안 교육을 받는 그 동안에 그 사람의 인성이나 외모 그리고 교육받는 태도 그거는 이제 노트 필기한 걸 본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가 합산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요, 급여를. 연봉 협상의 기준이 노트 필기? 정말 이상한 5단계 업체다. 이곳 외에도 지하철 구인 광고 업체들을 취재한 결과 허위 광고가 많았고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른다면은 구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업체 현황, 그 종업원 수, 자본 규모, 그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고 또 구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근로 조건이나 임금 등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위 구인 광고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허위 구인 광고와 불법 다단계 업체 피해 사례들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피해 액수만도 수백만 원, 피해자도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다. 재택근무다, 아니면 사무보조다, 아니면 중견관리인을 채용한다라는 그런 광고물들을 지하철을 통해서 많이 보시게 되실 텐데요. 실제 이런 광고물을 보고 업체에 가게 되면은 광고됐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을 시키거나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추후에는 일정 금액의 투자와 물건 구매를 강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불법 다단계 피해자를 만난 제작진. 처음에 직급이 제일 막내로 가면 제품을 600만 원씩 제품에 해야지 이 직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피해액만 500만 원. 경제 능력이 없는 현철 씨에게는 엄청난 액수였다. 500만 원 투자하고 얼마를 버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도 못 벌었죠. 돈을 벌기는커녕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대출금 이자만 17만 원이다. 근데 그것도 제가 신청 안 하고 자기네가 먼저 신청했다고 하면서 이제 확인 전화 올 거라고 막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청 서류나 그런 걸 다 그쪽에서 다 준비를 한 거네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사인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인 위조에 불법 대출까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자꾸 그 생각나면 자꾸 미칠 것 같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다단계 절대로 안 빠질 거예요. 금전적 피해에 정신적 고통까지 입은 피해자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단계 업체인 경우에는 판매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시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청약 철회 요구하시고 본인이 가서 그 연봉을 받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갈 때는 사전에 조사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무분별한 지하철 구인 광고들은 단속 대상일까? 허위 구인 광고를 낸 자체만으로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경제 불황이 낳은 어두운 그림자, 불법 지하철 구인 광고. 관계기관의 단속에 기대기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주의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씁쓸해진다. 중간에 가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마 새끼야. 지하철 제가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가다가 앞에 사람을 밀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정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형체가 없는 무언가의 힘에 지배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입을 통해 나오고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죽여야 돼. 흔히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되어지는 이런 초자연 현상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죽은 사람의 영혼, 귀신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걸까? 정리를 하는데 여자분들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과거 정신병원이었다는 이곳. 병원장의 사망 이후 폐허로 남겨진 채 흉가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 영혼의 존재를 연구하는 인터넷 동호회 모임의 제작진이 동행했다. 그런데 안 돼요. 갑자기 적외선 카메라에 이상이 생겼다. 다른 분 만진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만졌어. 저기서는 손도 안 댔어. 여러분이 좀 묵직한 거. 가장 큰 사고 있었고. 갑자기 벌어진 원인을 알 수 없는 사태에 제작진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사전에 점검을 마친 카메라인데 화면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비어고낸 10여 년 전의 집기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저 여기 문 넘어온 순간 머리 아픈데? 어디? 들어온 순간이요. 머리 아파요 지금? 좀 띵해요. 안 치면 안 아니 돼. 누구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지금. 있는데. 나 또 강하게 영적인 힘을 느낀다는 회원들. 왜? 여기 들어가 버려서 맨 마지막 문에 뭐 붙어있는 것 같아. 다 맞대요. 나 왜 이래? 와! 갑자기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가 본 것은 찢어진 천장 벽지. 그 형체가 너무도 기묘했다. 왜? 어디? 저 혹시 이쪽으로 가시는 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나 봤는데 뭐? 일로 다 갔는데 한 사람만 일로 가는 거 봤는데. 누군데? 몰라요 그거. 어떻게 옷이 옷 그냥 흰색 피스인데. 흰색 오늘 이런 사람 없어. 편하게 나가. 회원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각자 일단 니네가 침입자로 오인이 되는 거지. 이제 제가 지금 손이 되게 차가웠거든요. 근데 여기로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가 있는 것 진짜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였고요. 머리가 찬물 끼얹는 기분 알죠? 착 차가워진 거 머리가. 내려올라가는데 누가 앉아 있는 게 형상,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막 형상이 이렇게 보여요. 과연 이들이 느끼고 있는 이상한 기운의 정체는 무엇일까? 실제로 빙의가 됐다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한 연구소를 찾았다. 자신이 빙의된 것 같다며 상담 중인 한 젊은 여성. 해결을 하고 병원 가서 왔거든요. 왔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잖아요. 정말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지금도 그래? 성형외과를 지금 계속 해?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진짜 잠도 못 잤어요.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 자신과는 별개의 색을 밝히는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연구소에서는 그녀가 빙의된 걸로 판단, 빙의된 영혼을 몰아내는 치료를 시작했다. 너무 이상했어요.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힘이었고요. 정말 그녀에게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대로 죽은 영혼이 빙의된 것일까? 의문을 가진 채 또 다른 살해자를 만나보았다. 알아야죠. 이재혁 씨는 기수련을 받던 중 빙의가 된 것 같다며 연구소를 찾은 경우 아가보다 또 보고 싶어.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보여달라 그랬어요?
말하면서부터? 아니 불타고 나서. 불타고 나서 그래? 정말로 죽여! 얘 죽는 거 보고 싶어? 얘 목소리 들어볼래? 갑자기 달라진 재혁 씨의 목소리. 넌 이름이 뭔데? 응? 네가 이냐? 응. 잠을 못 자. 자신의 몸에 비된 혼이 자신을 괴롭힌다는데. 한참을 어쩐다. 그래서 그래. 얘가 지금 보여달라고. 순간 다시 변한 재혁 씨의 목소리. 절대 안 나. 빙의된 혼의 음성이라고 했다. 아가 뭐야자 아가. 아가라는 게 뭔가요? 귀신이 자기 애기 찾는 거야 지금. 죽은 영혼이 자신의 아기를 찾기 위해 재혁 씨의 몸에 빙의된 것으로 법사는 판단하고 있었다.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지. 너 가야지. 괴롭히면 안 되지. 무슨 약 6개 먹어라. 수면제 9개 먹어라.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너 죽었다. 그러면서 사사 쓰게 하더니만.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니까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래. 지금 죽을 거야. 목소리가 제가 이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얘 목소리가. 내가 내쫓아줄 테니까 예. 나하고 마음을 맞춰야 돼. 예. 의지를 가져야 돼. 예. 어? 얘 이 녀석 보내고 싶어요. 보통 너는 이겨내야 돼. 어? 안 가. 내주지 마. 네 몸이야. 네 몸이다. 내주지 마. 예. 어? 예. 순간순간 변하는 재혁 씨의 목소리. 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재혁 씨 본인이 아닌 것일까? 고통으로 일그러진 재혁 씨의 모습. 진짜 갈 거야? 응? 아가. 차마 옆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심하게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 녀석 내 거야. 완전히 내 거야. 그러니까 좀 내 거 만들게 해줘. 어림없어 이놈아. 내 거라니까. 내가 접수할 거다. 안 돼. 이 녀석 내 거야. 비니까 내 거 줘. 얘는 맨날 발금발금이야. 왜 발금발금하게 열심히 하는가. 발금. 그런 측면을 자꾸 얘기하는데 발금이라고. 자, 너는 들어가. 나와봐라. 좋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타인의 목소리는 정말 죽은 자의 이야기인 것일까? 어떻게든 자신의 의지를 찾으려 애쓰는 재혁 씨. 예. 발금 그러냐? 얘한테? 엄청 싫어하는구나. 눈앞에서 벌어지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검증을 과학적으로 할 수가 없죠. 이건 영세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과학적으로 딱 이거다 하고 지금 모습을 드러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다 피해자라는 사실. 이렇게 뺏긴 애 처음 봤지 자네. 얘 완전히 갔어. 내가 다리 들어주고 있네 이렇게. 이만큼 가능해. 너보다 더한 놈들이 더 있었다. 그런가? 어때? 다리가 더 많이 올라가지? 치료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재혁 씨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어때? 친구야. 그리고 너 말이야 새끼야. 예? 너 완전히 갔다 새끼야. 너 나중에 그래 공개할 때 나중에 이거 말해. 이 새끼 완전히 내가 먹었다고. 부당들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나. 그때 내가 아주 강하게 쌌다 새끼야. 보자 새끼야. 야 일로 와 너. 굿할 때 거의 무슨 무공 자세로 부당들하고 싸웠어요. 근데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런 자세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공 자세를. 저는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무슨. 그렇다면 빙의에 관한 학계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제작진은 재혁 씨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과학적인 해석을 부탁했다.
어떻게 보면 그 정신과에서 그 퇴행적인 어떤 현상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뭐 이런 그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정신과에서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퇴행적인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어떤 아이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해주는 그런 거하고도 이렇게 그 비슷한 그 현상으로 이런 그 퇴행적인 현상 뭐 이런 마치 그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어떤 빙의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좀 그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UN 산하의 국제보건기구에서 정한 국제질병분류에도 정식으로 나와 있는 빙의라는 진단명. 의학계에서는 해리성 장애라는 그런 이제 커다란 범주 내에서 한 일부 그 범주에 속하는 한 질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병을 그러니까 빙의로 착각해서 이를테면 이제 그거를 가장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비과학적인 부분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효과를 찾는다든지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는 그런 과정들을 선택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거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신이라고 하는 자체. 뭐 나도 뭐 있다 없다 소리도 못 하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정신을 제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계속 말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정신병자 취급하죠. 지금도 뭐 저희 가족들은 그런 게 세상에 어딨냐, 귀신병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학을 전공 후 심리치료의 영역에서 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설기문 박사. 빙의 치료뿐 아니라 빙의 치유 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 중 이루어진 빙의 체험. 정미란 씨는 자신이 빙의에 걸렸다고 했다. 조금 설레기도 하고 박사님하고 하니까 어디가 뭐 이렇게 하면서 당근한 표현 나의 표현이 아닌데 뭔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미란 씨. 방금 설레인다고 한 존재가 누군지 자 나오세요. 어? 아까 너 설레인다 했지? 설레인다 했지? 지금 뭐 하는 건데? 갑자기 호흡곤란 현상을 보이는데 뭐가 설레이는데? 너 남자 여자야? 왜? 나 알아? 그러니까 묻잖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까 설레인다고 한 게 너야? 응? 아까 설레인다고 했잖아. 내가? 아닌가? 내가 왜 설레? 알았어. 달라진 목소리, 달라진 미란 씨의 태도. 아니 왜 자꾸 반말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증상이 계속돼 왔다는 정미란 씨. 누구예요? 미안합니다. 누구예요? 그녀는 자신의 이런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도 이제 의구심을 갖죠. 내가 지금 왜 이런 반응을 할까? 그러면 이 존재는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 여성은 수녀원에서 수행 중 빙의 문제로 수녀원을 그만둔 경우다. 당신 누구예요? 이름 말해봐요. 떠드는 영혼인데? 어쩌다가 죽었어? 그냥 살기 싫었어. 그 살기 싫어서 자살했어? 얘를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데 그동안? 내가 결혼 못하겠고. 결혼 못하겠고. 수녀원에서 나오겠고. 수녀원에서 나오겠고. 내가 가진 돈도 다 뺏어. 근데 이 무식한 년이 얼마나 독한지 깜짝도 안 해. 놀라운 것은 그녀에게 빙의된 영혼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령님 계세요? 지금 영어를 사용하며 얘기하는 존재는 일명 성령님이라 불리는 영혼이라는 것이다. 너희 아이들에게 평화를 심어라. 대체 지금 울고 있는 건 누구의 의지인 것일까? 그 아이들을 제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시끄러워 말지 마세요.
갑자기 달라진 목소리. 다시 나타난 아가씨 영훈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럼 너가 말할 거야? 내보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나만 있는 줄 아냐? 누가 있는데? 누가? 잠깐 있어봐. 자, 성령님.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리석죠.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저를 아십니까?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만들었거든. 네. 다중인격 장애와 구분되지 않는 현상. 과연 정신질환과 빙의의 경계는 무엇인가? 넓은 차원에서 과학의 개념을 보고 또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 어떤 보여야만 믿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로만 봐서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보다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라든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과거에 인정 안 했으니까 이걸 접하거나 공부하기 전에는 별로 인정 안 했으니까. 취재 중 빙의를 완치했다는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다. 아버지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홍동호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빙의 문제로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었다고. 이제 예쁘게 뽑네. 심장이 뛰면서 온몸이 떨리면서 막 아버지를 치고 싶은 마음, 충동 이걸 풀질 못해서 벽을 치거나 콘크리트 막 벽을 치거나 문짝을 부수는 그런 증상 그런 것들이 막 있었죠.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남달리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아이였다는 동호 씨는 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였다고 한다. 억울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무조건 억울했어요. 다. 모두 다. 하는 모든 게 다 싫었어요. 무조건 막 싫어하고 할 땐 참 내가 충격이 컸었어요. 전생에 뭐가 싫었길래 이렇게 내 팔자 이렇게 밖에 안 되나.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 번 자살하려고 그랬었어요. 아빠랑 부딪히면서 문을 꽉 닫으면서 칼을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지가 칼 가지고 들어갔어요. 마지막 상황까지 몰린 끝에 올해 초 찾아갔다는 한 빙의 연구소에서 빙의 진단을 받게 됐다는 동호 씨. 신학을 공부했던 그였기에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다는데. 빙의처를 받았는데 제 형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낙태한 형인데 저는 그걸 아무것도 몰랐죠. 굉장히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러고 아버지가 떼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듣고 미안하다고 미안하고 잘 가라고 할 때 비로소 진짜로 갔고 예쁘게 만들어 예쁘게. 빙의되었다는 영혼을 보내고 나니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동호 씨. 그의 얘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오랜 고통 끝에 되찾은 행복이 계속되길 바란다. 빙의, 과연 산자를 찾아오는 죽은 자의 방문인 것일까? 아니면 정신장애의 일부 증상일 뿐인가?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순간 존재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막 생각이 혼돈이 오고 뭐 어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거는 그 자연스러운 그 심리적인 현상이지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빙의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만에 하나 어떤 그 영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자기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갖다 이렇게 받고 하게 되지면은 거기서 정상적인 삶을 돌아와 살 수가 있습니다. 팝의 요정 브리트니 스피어스, 코미디 배우 짐 캐리, 개미 허리의 원조 비비안 리, 그리고 당대 최고의 천재들. 거기에 방송인 노홍철에게서 발견된 공통점은? 조울증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말 그대로 이제 들떠가지고 과장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말로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도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어요. 지나친 자신감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정신질환 조증. 거의 남들이 보면은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죽고 싶다거나 막 떠나버리고 싶다거나. 우울증 가운데서도 조증의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살을 결행할 수 있습니다. 감히 목숨까지 던질 정도로 위험하지만 그 정체는? 꾹꾹 숨어있는 병 조증. 지금부터 집중 해부해본다. 손을 길바닥에 이제 버린 적도 있었고 핸드폰을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버리고 갔는데 무절제한 소비와 극심한 낭비벽을 일삼던 남자.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길래
평소 같으면 남의 차를 탈 수 없는 거죠. 날 위해서 차가 마치 준비돼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어타고 가다가 결론은 이제 보적으로 오해받아갖고 경찰서도 가게 됐고. 이어진 그의 과감한 행동들, 강제 입원을 통해서야 비로소 조증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딴 세상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가 조증을 앓기 시작한 건 벌써 20년째. 재발을 거듭하면서 큰 빚까지 떠안자 큰 충격을 받은 건 그의 어머니였다. 대막이다, 큰 막이다, 들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는 사람도 그랬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야, 저 정도면 고쳐지기 힘들겠다. 그렇다면 조증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경상남도 창녕의 한 정신병원. 제작진은 최근 조증으로 강제 입원된 환자들을 어렵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 제작진이 인사를 건네자 한반도부터 그리기 시작하는 조증 환자.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경계선까지 치고 올라가서 부산에 있는 데까지 와서 공격을 하고 제압을 한 다음에 이제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계획까지. 이건 설마 북한 선제 공격의 계획?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3, 4일 걸릴 것 같거든요. 거기는 단독 체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항복을 해버리면 각 사단들이 다 여기서 항복을 하겠죠. 그때 했으면 초토화 됐을 거예요. 하지만 환자가 직접 쓴 내용이라고 하기엔 작전 계획서도 꼼꼼하고 치밀하기까지 한데 과연 그의 망상은 어디까지일까? 조증이 심해지면은 과대 망상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행동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망상의 수준까지 다다르는 거죠. 과대 망상이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피해 망상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오르니까 남들이 나를 음해하려고 또 무슨 나를 어떻게 해하려는 그런 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제작진이 이번에 만난 건 22살의 한 여성. 이른 시간부터 게임방을 찾은 그녀. 게임에 한창 열을 올리던 중 심하다. 못하는구만. 그거지. 되지도 않으면서 덤벼. 먼저 영어 모른다고 막 시비 걸었잖아요. 앳된 얼굴에 도통 어울리지 않는 과격함과 이어지는 욕설. 게임이 잘 풀리지 않자 금세 화까지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 화난 대낮 거리에 나와서도 신호등은 무시. 자칫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그녀의 이런 거친 행동의 원인은 무엇일까? 어차피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치겠어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긴요. 사람이 우선인데 치면은 차가 돈 물지 제가 돈 물어요? 제작진은 그녀의 행동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어디론가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는 그녀. 이제 또 어디 가게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데 술 한잔 하려고요? 봄이 되면 종종 낮술을 즐긴다는 그녀. 이걸 신세대의 자유분방함으로 해석해도 될까? 안주거리? 아니 낮에 술 마시지 말란 법이 있냐니까요? 기분이 무척 좋은 듯 자리를 잡자 술부터 들이키는 그녀. 하지만 대낮에 젊은 여성 홀로 그것도 낮술을 즐기기엔 장소가 꽤나 민망스럽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랬다 실제로 이 자리에선 그녀보단 오히려 제작진이 부끄러움을 느꼈을 정도. 그녀는 낮술 때문이었을까? 저녁 9시경이 되자 2차 노래방으로 자연스레 자리를 옮겼고 이곳에서도 가물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는데 12시간이 넘도록 움직이고 또 움직였던 그녀에게 피곤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돌아다녀야 잠을 안 자지. 돌아다녀야 잠을 안 자지. 새벽 3시 그녀가 이번에 찾은 곳은 바로 만화방. 급기야 그녀는 잠을 자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 역시 그녀가 조증 환자여서 오는 증상일까? 최대 해봤던 게 한 3일 정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제작진은 그녀의 행동과 말에서 그녀가 조증 환자임을 알 수 있었다. 내 팔이 단단하다. 내 팔은 로봇 팔이다. 무쇠팔, 무쇠다리다. 뭐 그런 특유의
뭐 벽에다가 팔을 팍 하고 후렸다가 부러진 적도 있고. 하지만 우울증보다 조증이 위험한 건 두 가지가 연달아 오면서 감정폭이 크기 때문인데 우울증 가운데서도 조증의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살을 결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 아침에 누구랑 이미 약속이 돼 있고 점심에도 누구 만나고 저녁에도 약속이 돼 있는데 그날 아침에 목을 맸다든지 또는 어디서 뛰어내렸다든지 특히 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지난주 제작진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한 여성을 만났다. 현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23살의 한 여성. 그런데 그녀의 방구죠. 연희집과는 보기 드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컴퓨터 책상이 거실과 등지고 있다. 방해 안 받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평소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그녀. 가구조차도 그녀의 폐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듯한데 실제로 그녀는 이 방에서 지난달을 포함해 무려 3차례나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한다. 대체 그녀가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특별한 이유가 없이요. 새벽에 뭐 혼자 있거나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다거나 막 떠나버리고 싶다거나. 제작진은 먼저 가족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제가 그렇게 된 전에 어릴 때부터 제가 컴퓨터를 되게 가까이 했는데 가상공간인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지내는 한주민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애가 자꾸만 엇나가니까 엄마를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제재를 하잖아요. 딸의 반복적인 자살 시도에 신경과민증까지 얻었다는 그녀의 어머니. 진짜 너무 힘들 때는 그래 나 죽어버릴까 보다. 보기 싫어서 그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와의 약속,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다. 하지만 한 달 전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기에 지나치게 밝고 활달한 그녀. 혹시 그녀 안에 조증이 있는 게 아닐까? 최면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밝고 세상에 불가능이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같은 말이 또 되겠네요. 남들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또 하겠네요. 지금 상태는 이제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반면에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비춰지는 자기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재미있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는데 정작 자기는 이런 이중적인 것을 같이 인식하거나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봐집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보다 적극적인 치료에 나선 그녀. 현재의 심리 상태에 맞는 치료법으로 조증과 우울증 두 가지 기분 장애를 동시에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따님 같은 경우에는 양가 감정이 많이 심하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렸죠. 특히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자기 친구들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따님이 이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도 인정받는 거.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놔두시면 돼요. 지켜놔두고 그 믿음으로 신뢰로. 하지만 건강한 정신은 몸 건강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완성되는 법. 약물 과다 복용으로 손상된 장기를 먼저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지금까지요. 뭘 하다가 자살 시도 때문에 몇 번이나 중간에 포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치료 받으면 그런 것 좀 다 없애보고 하려고요. 조증과 우울증을 동시에 앓으며 삶의 목적마저 포기했던 시간들. 인생에서 한창 꽃 피울 나이 23살. 그녀가 세상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서려 한다. 20년째 조증 환자인 정 씨를 다시 만난 제작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 역시 조증일 때가 가장 끔찍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밥만 간신히 먹고 그냥 잠만 자고 죽고 싶고 그렇게 한 2달이 지나더니 이제 거의 인사불성이 됐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다니게 됐어요. 심지어는 뭐 소변도 못 가렸어요. 그에 따르면 이렇게 회복되기까지가 신기할 따름이라고. 거의 남들이 보면은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제 자신은 거의 뭐 신적인 존재? 어디서 홀려서 다닌다고 봐도 정답이죠. 지난 20년은 그의 어머니조차도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유리창 같은 것도 이렇게 때려 부시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데 뒤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걸음도 정상이 아니고 뭐 전체가 다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치료에 적극적이었던 어머니. 내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자꾸 한 거예요. 자꾸 이제 긍정적인 걸 할 수 있다.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내 목적 하던 걸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극복이 된 것 같아요. 꾸준한 약물 치료는 물론 자연식으로 건강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는데 하지만 병을 인식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할 일. 평소보다 자신감이 지나치거나 수면 욕구가 줄어든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부산함, 마지막으로 과다한 즐거움을 일주일 이상 겪었다면 주증을 의심해 볼 만하다. 영화가 현실이 된다? 우리가 상상이 그치길 바랐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 과연 인류는 대재앙의 위기에 설 것인가? 지구 종말, 그 실체가 밝혀진다. (199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 선교의 휴거 종말론 신봉자 11만 명만이 최후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2009년 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종말론. 과거 종교적인 예언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퍼지고 있는 2012년 지구 종말론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전 세계적으로 카트리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가깝다는 것. 가까운 미래에 우주에 떠도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이른바 딥 임팩트를 겪으면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 태양 흑점수의 증감 주기에 따라 2012년경에 발생할 태양 폭풍이 과거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할 것이라는 예측. 현대의 과거로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함을 가진 고대 마야인의 그레고리리어. 그 마야력이 2012년에서 끝난다는 가설. 인간의 오만과 과욕으로 세계적인 핵전쟁이 일어나 전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수많은 종말에 대한 가설들이 떠도는 가운데 그만큼 종말론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종말이라는 이름을 내건 수많은 온라인상의 모임들. 제작진은 종말론 카페에 접근해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다. 종말론 카페 운영자와의 접촉을 시도했는데 수십 번의 설득 끝에 만남을 응해준 종말론 카페 운영자 김성훈 씨. 종말론에 대한 많은 정보들 중 시중에 내온 책을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해주겠다는 그. 핵심되는 부분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인류가 맞은 바 없는 가장 강력한 태양 흑점 폭풍이 발생된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이 이제 역전되는 자기장 역전으로 이제 새로운 빙하기가 도래한다. 그다음 이제 거대한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의 파산과 이제 경제 붕괴를 얘기한다. 그리고 에이즈에 버금가는 전염병 창궐, 그다음에 물가 상승과 극심한 이제 전력난으로 석유 전쟁이 발발한다. 동양 쪽에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경암유록, 정감록, 그다음에 이제 남사고 선생이 쓴 내용 보면은 이제 알 수 없는 괴질병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다노 대승종 일본의 큰 이제 스님이죠. 이제 예언한 부분이니까 뭐 대한민국 사람은 450만 명이 산다.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충격적인 부분이죠.
실로 충격적인 예언. 이제 전전 뭐 수중학전 문구 중에 이제 정감록에 이렇게 나오죠. 격언유록 등의 대부분의 기계서에 나오는 용어로서 뭐 천지개벽 및 뭐 국난 등 예상에 직면하면 대중들이 인도해줄 수 있는 뭐 능력을 갖춘 인물이 때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전전이라는 그 내용이 그 이제 여기 보면 정감록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 밭전자가 두 개니까 클 때자죠. 태전이라는 뜻인데 옛날에 대전의 그 원래 용어가 태전이었어요. 충청도 일대 중앙 허리라인 쪽에 거대한 피난민 그린 벨트가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종말의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 2012년 전후로 13, 12월 전후로 이제 가시권 내로 들어올 거예요. 조짐이 이렇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조짐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그리 내려가더라고요. 대전 쪽으로. 재작년에인가 굉장히 이렇게 대전 쪽으로 이사 갔던 사람들이 암암리에 많다라는 그 내용도 있어요. 그가 말하는 종말은 2012년과 그 재앙을 펴는 대피지역의 존재 여부. 우리는 회원수만 2만 6천 명에 달하는 종말론 카페에 접속해 대재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수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제작진은 단양의 4천 평의 땅을 대재앙의 대피처로 보유하고 있다는 회원과의 접촉을 시도해봤는데 시간이 나시거나 한번 내려오셔갖고 한번 상황을 보시고 전화상으로 대화 자체가 굉장히 힘들 정도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자는 회원의 제안으로 제작진은 황급히 단양으로 향했다. 그는 단양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텔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오래요. 카운터에 있다고. 모텔로 들어선 제작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잘 오셨어.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한 달쯤 됐을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마침 카페에 주요 운영자들이 모여있어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아니 진짜 오늘 진짜 잘 오셨는데 지금 이 온난화의 문제라 자연재해 무슨 뭐 지진이든 전쟁이든 이런 걸 다 떠나서 대도시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 후손을 내 아들 딸을 대도시에 씨를 뿌리면 안 돼. 농촌에 놔둬야 돼. 집을 애들 나누면 애들이 그래 태어나가지고 나 왜 낳았어 이런 말 나를 왜 고통스러운 걸 살기가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제일 떼부자 돼. 뭘 따져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상황이 오면 제일 떼부자 돼요. 여긴 너무 장관되고 여기는 무슨 뭐 총무 대신되고 나는 왕이야 킹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무부 장관만 한다니까요. 그냥 내무부 장관은 아니고 건설부 장관을 하죠. 식당 문 닫어. 식당 문 닫어. 내가 연고. 자리를 옮겨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한두 가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자연재해도 그렇고 전쟁 이유도 그렇고 경제, 현대 지변 뭐 한국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생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함부로 부인을 못하잖아. 만약에 이런 이렇게 TV 나오고 이거는 이걸 부인할 수 있으면 벌써 치고 들어와 반말로. 그게 아니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과학자들 말을 이용해서 깨자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자는 얘기니까 좋은 거죠. 근거 없는 예언 따위가 아닌 과학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 이론이라는데 천기는 소리야. 잘 들어도 그 무슨 재난이 왔건 간에 백두대간이 견디지 못한다면 백두대간에 인접한 마을이 견디지 못한다면 견딜 곳이 안 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단양하고 이제 그 우주 지역을 보는 것은 대한민국에 뭐 기가 막힌 뭐 진짜 장소가 있대더라. 그런 곳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야. 만약에 무슨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기후온난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10만이고 20만이고 30만이고 많을 땐 100만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뭐 우리 100명 쪽 모여서 잘 살아보자 그게 아니에요. 국민적인 어떤 안전장치, 보험제도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최고의 보루라고 그래요. 이들이 예상한 피난처는 단양과 모주. 다음 날 농장으로 위장한 피난처로 직접 제작진을 안내하겠다는데 그 전에 이미 농장으로 입주한 사람을 소개해주며 피난처에 대한 확신을 주려는 그들. 현재 택시업을 하고 있는 이들 부부는 얼마 전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들어가네. 그래도 이탈이 안 날 사람들, 병원 의사가, 변호사가 이건들 카페에서만 10명이 넘어요. 지휘본부는 일단 그냥을 놔두고 지휘본부가 이제 물수적으로 더 잡아야 되니까. 이게 몇 평이에요? 내 땅만 여기 다 3평돼요. 이 농장을 보면은 다른 데 가서 안 보이죠. 저기서 딱 보면은 자청용에다 500회다 물줄기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풍수지리상으로 최적의 장소라고 꼽는 그들. 좋다는 풍수는 모두 이곳에 다 모인 듯한데 이게 여자산이거든, 여자산. 여자가 누워있는 모습이다 이거야. 시민들이 보면. 이 양쪽 다리를 생각하고 저걸 배를 생각하고 여자산으로 생각. 이 산들이 전부 다 안산이라고 두글두글 하면서 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겠다 사람들이 안 팔지 않아.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각계 전문가를 통해 종말론에 관한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지구 종말설은 사실인지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었다. 1918년에서 19년 사이에 별칭으로는 스페니시 플루라고 스페인 독감이라고 붙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H1N1형에 의해서 20억 인구가 살고 있던 지구에서 최소 2천만 명, 약 4천만에서 5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게 이제 H5N1형이 당시에 유행했던 H1N1형과 같은 유행을 불러올까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거죠. 운석 충돌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구 과거 역사에서 운석이 충돌했던 예가 많이 있고 그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룡의 멸망이죠. 아마 공룡 멸망은 운석이 충돌해서 지구에 그 대규모 화재가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한 기후 변화라든지 이래서 공룡이 멸망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의 경우는 보통 달력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세상이 시작되는 날과 끝나는 날이 있는 걸로 봤지만 그렇지만 동양의 경우는 항상 반복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야역도 그 반복되는 주기성을 표현하는데 그 주기가 끝나고 다음 다시 주기가 시작되는 그 점이 뭐 2012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주기성은 충분히 그 마야 달력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대재앙의 순간. 막을 수 없다면 그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책이 필요할 터. 과연 우리나라에도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에 총 23곳의 1등급 핵대피설이 존재한다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핵대피설을 찾기 위해 제작진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시청.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광주시청 지하의 1등급 민간 핵대피시설. 과연 그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여기가 바로 우리 충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저문 너머에 대피시설이 있다?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민간 핵대피시설. 폭풍파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이 방사선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40cm 이상의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방폭문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피처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또 다른 시설. 과연 무엇일까? 우선 그 오염된 인원이 우리 이제 외부에 이런 피복 같은데 오염원이 묻었을 때 일단 여기서 이제 제거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핵에 노출되지 않게 한 여러 가지 물품들 또한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중 비닐 방독면은 핵물질이 타졌을 경우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화생방 물품이다. 공기 폐쇄실에서는 2차로 공기를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공기가 이제 여기서 압력을 주게 되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공기가 여기서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기 머리 이런 데 오염원들이 다 이렇게 제거가 되겠습니다.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는 청정지역. 한눈에 봐도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군사작전에 관련한 모든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곳에서 모든 시스템 관리가 이루어진다. 대피시설의 핵심이라 불리는 곳으로 안내하는데 이것이 있고 없고가 1등급뿐이 아니야. 차이요. 외부의 공기가 빨려 들어와서 맑은 공기로 이제 정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시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화생방 대피시설의 가장 핵심이죠. 이러한 대피시설이 만들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요즘에 많은 재난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이런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은 안전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약 250명 정도가 보름 이상 이곳에 상주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예방을 하고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종말에 대비한 준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2월 26일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 불리는 노르웨이의 국제 종자 저장고가 가동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한국판 노아의 방주는 어떤 모습일까? 관계자를 만나 한국판 노아의 방주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국내로부터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해가지고 보존해놓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보존 규모로서는 중단기 각 50만 점 규모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어떤 초저온 보존이라든지 DNA 뱅크, 천연물질 보존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종자들이 최적의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보관실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는데 그 종자를 건조시켜서는 잘 보존되지 않는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는 그 액체질소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초저온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자 보관이 진행 중인 연구실로 들어가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종자 저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분 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건에 맞도록 이제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자를 그러니까 다 일일이 다 확인해서 좋은 종자들만 가려서 저희가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는 얼마만큼의 많은 종자가 저장되고 있을까? 여기에 보존하고 있는 자원수만 한 15만 6천 점 정도 됩니다. 역시 한국판 노아의 방주다운 엄청난 규모. 이곳 종자의 일부가 노르웨이에 있는 종자 저장고에 보내졌다고 하니 국제적인 중요도를 실감케 한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종자들은 언제까지 보존될 수 있을까? 단기 저장고는 저희 한 이론적으로는 벼 같은 경우에 한 6천 년, 밀 같은 경우에 한 10,000년 이상을 보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곳은 국립유전자원센터의 핵심 시설로서 세계 최초 영하 18도의 저장 기술을 갖춘 장기 보존실이다.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더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장비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온도의 정밀도라든지 이런 게 더 뛰어나거든요. 한번 집어넣으면 100년,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을 보존하게 그렇게 되죠. 과거 냉전시대의 첩보전용 비밀병기로서 훈련을 통해 영적 능력과 같은 고도의 지각 능력을 발휘한다는 리모트 뷰잉. 실제 미국에서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직감적인 능력을 통해 사건 해결 및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능력이다. 작년 리얼스트리미오 실종편에서 리모트 뷰잉으로 실종 아동의 상황을 내다봤던 그들을 다시 한번 찾아갔다. 과연 이들이 내다보는 지구의 종말은 언제이고 또 어떤 모습일까? 2012년에 이제 어떤 큰 이벤트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타겟 하나하고, 꼭 2012년이 꼭 아니라면은 그 이후에 언제 또 어떤 그런 환란이라든가 지구적인 어떤 위기라든가 오는가에 대한 타겟 해가지고 한 2가지 정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리모트 뷰잉을 시도하는 그들.
빠르게 종이에 무엇인가를 적는데 그 종이 위에 알 수 없는 문자와 더불어 확인 가능한 단어들이 빼곡히 메워지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것을 보았을까? 전반적으로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기상이변도 나왔고 축구 어둠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내다본 종말의 내용은 무엇인가? 2012년에는 종말의 시작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렇죠? 일단 자연재해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나왔죠. 자연재해라는 건 공통적으로 나왔죠. 자연재해로 인한 지구의 종말? 폭동이나 환란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이런 기상이변으로 시작해서 어떤 국가 간의 대립이라든지 뭐 이념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거로 같이 이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 종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궁금한 제작진은 한 번 더 리모트 뷰잉을 요청했는데 사망하는 2009년부터 110년까지 시점과 그 원인은 이 기간 안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어떤 소지들이 있는지 보고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연결을 이 질문하고 하시면은 거기다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손만 대셔도 어느 정도 뽑혀 나오실 거예요.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면을 봐야 하기에 고도의 정신 집중이 요구되는 상황. 서서히 종이 위에 그들이 내다본 지구 종말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써내려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한 시점을 제시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구체적인 지구의 종말을 본 것일까? 2105년쯤에 2075년 정도? 1100년 사이 정도 핵이나 아니면 뭐 그런 류의 버금가는 일단 그런 폭발들로 인해서 문명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을 못하게 된다. 일단 피난 같은 게 많이 나왔고요. 저도 폭발 같은 거 나왔거든요. 그들이 내다본 지구 종말의 실체는 자연재해에 이은 거대한 폭발. 일단은 여러 사람이 어떤 균일한 결과들은 나왔어요. 대충 시기들도 비슷하고요. 인간에 의해서 처음에 생겨졌고 또 그것이 또 자연을 파괴하는 결과를 또 발생시키고 자연은 또다시 그것 때문에 인간을 파괴하게 되고 서로 그런 악순환으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보이고요. 2060년에서 2110년 정도 사이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대환란.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를 다 없애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벤트가 일어날 것으로 일단은 공통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단지 인류에게 닥칠 큰 재앙일 뿐 지구의 종말은 아니라는 그들. 그 밖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몰고는 지구의 종말을 예견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실제 발생 가능한 일일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사람도 하나의 숙주기 때문에 병원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따진다면 사실은 숙주도 적응을 하게 되고 병원체도 적응을 하거든요. 병원체와 숙주 사이에 언젠가는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또 서로 그 기생을 하고 또 병원체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마야렉이 예견한 2012년 지구 종말론은 진실일까? 아니면 단지 소문에 불과한 추측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종말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종말론이 기원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동양에도 이 종말론적인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주기의 끝점과 시작점일 뿐이지 그것이 그날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날이 된다는 것은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 밖에 소행성 충돌과 태양 흑폭풍 등의 천문학의 바탕을 둔 지구 종말론의 발생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2013년에 처음 접근하는 지구 근접 천체가 있는데 그때 접근해서 충돌할 확률이 한 10억 분의 2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10억 개가 날라와야지 한두 번 이제 부딪힌다. 2030년, 40년, 50년 가까이 가면은 궤도가 점점 정확해지고 충돌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행성이라든지 뭐 해성이라든지 이런 게 충돌을 한다면은 뭐 그 충격은 엄청날 거고요. 그렇지만 뭐 지구의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는 일은 사실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엄청난 대재앙을 예고한 수많은 가설들. 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끊임없는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뒤엉킨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절망이 아닌 시작이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